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평생 노력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노력도 안 하게 되고 희망도 없게 되고 그냥 좌절하게 되고 그냥 평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We are the 99%. 그러니까 우리는 99%에 속한다. 이태리의 상위 20% 인구가 이태리 국부, 재산 80%를 소유하고 있다. 스페인의 구호는 분노하라였어요. 이 경제가, 자본주의가 한 나라 안에 따로따로 갇혀 있질 않아요. 상당히 지금 글로벌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엮여 있어요. 이것이 답이 아니다. 이런 논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2011년 9월 17일 날 미국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되어 있죠. 월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잘 평소에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큰 시위가 있었어요. 이때 구호가 영어로 하면 Occupy Wall Street예요. 그러니까 월가를 점령하라, 점거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자주 등장한 구호와 팻말 슬로건 중에 하나가 We are the 99%. 그러니까 우리는 99%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시위로 그치지 않고 이게 몇 달 가거든요. 해서 10월 15일 날에는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로 막 확산되고 시위 사진도 막 확산되고 해가지고 10월 15일을 세계 공동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온 통계를 보면 82개국에서 900여 개 도시에서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채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이 확산됐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위에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구호는 Occupy 여의도였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그게 사실 더 중요한데, 자본주의가 한 나라 안에 따로따로 갇혀 있질 않아요. 상당히 지금 글로벌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나 경제위기가 발발하면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금방 확산되고 파급되는 정도로 이 지구촌 자본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세계화라고 얘기하죠. 이 세계화된 금융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가 각 나라들마다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죠. 소득 불균형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간극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소위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비극적인 결과다. 이 본거지가 월스트리트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를 말하자면 타겟으로 잡았던 거죠. 신자유주의가 이게 특징이 무한경쟁 승자 독식 자본주의다.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정글 자본주의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자본주의의 결과물을 어떤 계층이나 소득 분포를 가지고 흔히 했던 얘기가 1대 99. 월스트리트 시위 때 나왔던 게 우리는 99%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1대 99의 사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의 극소수가 이 사회를, 경제를, 정치를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99%는 가난과 여러 가지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의 소외된 다수, 절대 다수 서민들의 생존권, 혹은 정치적 참정권, 혹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한 시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극화의 정도가 대단히 심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사회 불안, 정치 불안이 상당히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전 세계가 지구가 반은 자본주의고 반은 공산주의였는데 91년을 지나면서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거의 단일화돼요. 이런 현상이 있었고 95년 말씀드렸죠. 95년 WTO 체제가 등장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8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처럼 전 세계로 그냥 확산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런 영향을 당연히 받아왔지만 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신자유주의에 빠져들게 된 거는 1997년 12월 달에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난 이후였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말하자면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이제 받는 거, 일종의 빚을 급전을 빌리는 거죠. 당장 뭐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게 구제금융이라고 해요.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IMF가 한국에다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요. 한국 정부에다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를 대규모로 수술하는 정책을 요구하는데 그 수술하는 거를 전형적인 미국형의 자본주의 체제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한국 사회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기업과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해라. 방만하게 운영됐던 거를 다 이제 구조조정하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해라.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는데 이 IMF의 그와 같은 권고죠. 권고 아니면 사실상 강제죠. 이걸 안 하면 돈 안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하고 98년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멀쩡한 대기업, 은행, 금융기관에 다니던 중산층들이 다는 뭐 상당 부분 말하자면 명예퇴직하거나 실직하거나 은행이 문 닫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이건 뭐 그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뭐 노숙자가 되고 실직자가 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몰락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안정된 직장이 별로 없이 다 뭐 파트타임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나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이 돼요. 너무 혹독했죠. 심하게 얘기하면 부도난, 망한 나라 국민들의 서름이죠. 슬픔이고 비극인데 그 이후에 자리 잡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97년 이후에 지금 약 한 20여 년 좀 넘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 불안정이 대단히 심한 나라로 이미 와 있고요. 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도 양극화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몇 개 나라들 중에 하나로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행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피해들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층과 층 사이의 이동까지도 가로막혀 버려요. 이게 이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올라갔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사다리는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계층 상승 이동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승진하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면 내가 비록 물려받은 재산 없지만 한 기업체의 전문 경영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층으로 가는 거죠. 이런 그 사람마다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건데,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다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평생 노력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노력도 안 하게 되고, 희망도 없게 되고, 그냥 좌절하게 되고, 그냥 평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가 되는 불안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론도 이게 그냥 내가 지금 흙수저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흙수저일 뿐만이 아니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게 되고, 대대로 금수저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 그 사람이 금수저인 것을 내가 동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흙수저인 것을, 계속 흙수저일 수밖에 없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듯이, 이렇게까지 되면 청년층에게는, 청소년에게는 대단한 비극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고,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한편에서는 양극화의 그 폭을 줄이는 것도, 갭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숙제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다리, 무너진 사다리를 어떻게 놓을 거냐, 다시 세워 놓을 거냐.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할 것이냐, 그냥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상승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숙제죠. 큰 숙제죠. 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지금 월가 시위, 이런 등등을 거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극심한 사회 불평등을 낳았던 이 경제체제, 승자 독식의 무한경쟁 자본주의 체제가 상당한 퇴조라고 할까? 어떤 그 저항에 직면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대안적인 체제를 찾는 작업들을 하죠. 물론 그 노력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쭉 있어 왔지만, 어쨌든 이런 격렬한 어떤 그 몸살을 앓고 나서 새로운 이 양극화를 이대로 둬서는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 정치도 안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것이 답이 아니다. 그러면 대안적인 자본주의가 뭐 없겠느냐라고 하는 모색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예산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시킨, 이거는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정 노선입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에서는 감세 정책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져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증세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재정도 확대해야 된다.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양극화, 불평등을 좁혀야 한다. 이런 이제 정책들이 많은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택하고 있는 정책은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수정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정책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째 이런 논의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